1884년 이후 140년 동안 이탈리아 총리가 한국 땅을 밟은 건 딱 두 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멜로니 총리가 손에 든 건 외교 문서가 아니었죠. 7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 설계도와 아프리카 광산 지도였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지만 전기차의 심장인 전력 반도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배터리 핵심 광물의 95%는 중국을 거쳐야만 들어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광물 제재에 나선 지금 한국 기업들은 보조금을 못 받으면 경쟁에서 밀려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탈리아가 우리 앞에 새로운 루트를 펼쳐 보인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되녀주세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전 세계가 중동 석유에 목줄 잡혔던 것 기억하시죠? 지금은 반도체와 배터리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이탈리아냐고요? 독일은 자동차로, 프랑스는 원전으로 우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쟁자거든요. 협력보다는 경쟁이 먼저 나오는 관계죠. 양국 정상이 만나봤자 서로 견제하느라 실질적인 기술 교류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우리가 없는 걸 갖고 있고 우리는 이탈리아가 없는 걸 갖고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 들어맞는 구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쥐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에 들어가는 디램과 랜드 플래시 같은 기억 장치 말이죠. 그런데 정작 전기차 배터리의 전압을 제어하고 가정용 220V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전력 반도체는 한 개도 못 만듭니다. 전력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의 한 종류인데 이게 없으면 전기차는 그냥 무거운 배터리 덩어리일 뿐이에요. 고속도로에서 급가속할 때 순간 전력을 얼마나 배분할지, 내리막길에서 회생 제동으로 회수한 에너지를 어떻게 다시 배터리에 저장할지, 에어컨과 히터를 켰을 때 주행거리가 얼마나 줄어들지 계산하는 것까지 이 모든 걸 전력 반도체가 밀리초 단위로 실시간 판단합니다. 테슬라가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달리며 주행거리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여기 있었죠. 한국은 세계 최고의 뇌를 가졌지만 심장이 텅 빈 상태였고 이탈리아는 강력한 심장을 가졌지만 고성능 뇌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의 생명줄을 맞바꾸기로 결정한 겁니다. 전기차 한 대를 만들려면 2000개가 넘는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전력 반도체는 배터리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죠. 2025년 전 세계에서 1700만 대가 넘는 전기차가 팔렸는데 이 숫자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심장은 전부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치 심장이익 환자처럼 다른 나라의 부품 없이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거죠. 바로 이때 이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탈리아에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줄여서 ST라고 부르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특히 차세대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약자로 SiC 반도체 기술에서는 독보적입니다. SiC가 뭐냐고요?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 전력 손실을 90% 이상 줄여주는 꿈의 소재예요. 같은 배터리로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뜻이죠. 테슬라가 모델 3에 이 기술을 처음 적용했을 때 업계가 발칵 뒤집혔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충전 한 번으로 경쟁사보다 100km는 더 달렸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는 지금 시칠리아 섬 카타니아 지역에 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을 쏟아부어 세계 최초로 SiC 반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 만드는 완전 통합 생산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이 공장은 원료 채굴부터 웨이퍼 제작, 칩 설계, 패키징까지 전 과정을 한 건물 안에서 끝내버리죠. 이건 업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공장의 문이 지금 한국에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미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들어갈 전력 반도체를 ST에서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기차 판매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현대차는 ST 측에 물량을 늘려달라고 수십 번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유럽 자동차 회사들도 줄을 서 있으니 한국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민간 기업끼리 협상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했던 겁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탈리아 정부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앞으로 안정적으로 전력 반도체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보증을 받아낸 거죠. 그 대가로 한국이 내놓은 건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기술과 첨단 패키징 기술이었습니다.
패키징이 뭐냐고요. 서로 다른 종류의 칩을 레고 블록처럼 하나로 쌓아 올려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이 대표적인 예죠. 여러 층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기존보다 10배 이상 끌어올린 겁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HBM 덕분이었어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차 한 대가 하루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합니다.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려면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찰떡처럼 붙어 있어야 하죠. 이탈리아 ST는 전력 반도체는 세계 최고지만 이런 고밀도 패키징 기술은 없습니다. 한국이 그 비법을 넘겨주는 대신 이탈리아는 7조 원짜리 신공장에 한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들여보내기로 했어요. 세정, 증착, 검사 장비를 만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삼성과 SK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유럽 시장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핵심 광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광물들은 땅에서 캐낸다고 끝이 아니에요. 정제하고 가공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한국은 핵심 광물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문제는 전 세계 재련 시설의 대부분이 중국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리튬 가공의 60%, 코발트는 70%, 희토류는 무려 9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죠. 호주에서 리튬을 캐도 칠레에서 구리를 캐도 결국 중국으로 보내서 가공한 뒤에야 배터리 양극재로 쓸 수 있습니다. 공급망이 완전히 종속된 구조예요. 그런데 2022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과시키면서 중국산 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간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유럽도 핵심 원자재법을 만들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현대차, 기아, 그리고 LG, 삼성, SK 배터리 3사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었어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한 대당 약 1천만 원씩 보조금을 못 받으면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당장 만들어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광물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탈리아가 펼쳐 보인 게 아프리카 광산 지도였습니다. 콩고의 코발트, 잠비아의 구리, 남아프리카의 리튬, 모잠비크의 흑연까지 배터리에 필요한 거의 모든 광물이 아프리카 땅속에 묻혀 있었죠. 문제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직접 진출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정치적 불안정, 인프라 부족, 현지 네트워크 부재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달랐습니다. 지리적으로 아프리카와 가깝고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열지 못하는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멜로니 총리가 들고 온 마테이 계획은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에너지 사업가 엔리코 마테이의 이름을 딴 국가 전략입니다. 1950년대 마테이는 중동 산유국들과 대등한 조건으로 거래하며 유럽 에너지 독립의 기반을 닦았던 인물이죠. 이탈리아는 지중해 건너편에 아프리카가 있고 과거 식민지 관계가 아닌 무역 파트너로서 수백 년간 교류해 왔습니다. 리비아, 티니지, 이집트, 에티오피아와는 지금도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마테이 계획의 핵심은 단순히 자원만 가져가는 수탈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지에 도로, 항만, 발전소, 학교를 지어주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아프리카 경제를 함께 키우는 상생 모델이죠. 이탈리아 정부는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을 투입해 국제기구들과 협력하며 에너지, 인프라, 교육, 보건, 농업 5대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가 로비토 회랑 철도 사업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과 잠비아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광산에서 캐낸 구리와 코발트를 대서양 연안 앙골라의 로비토 항구까지 직접 연결하는 철도예요. 지금까지는 이 광물들을 인도양 쪽으로 보내서 중국 항구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운송비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렸죠. 그런데 로비토 철도가 완성되면 대서양으로 바로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유럽까지는 2주, 미국까지는 3주면 도착하죠. 중국을 완전히 우회하는 새로운 물류 루트가 열리는 겁니다. 이 철도는 단순한 운송로가 아니에요. 철도 주변에 정제시설, 가공공장, 물류센터가 들어서면서 아프리카 내륙 경제권 자체를 바꿔놓을 혁명적 프로젝트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세계은행까지 참여하고 있어서 정치적 안정성도 보장되죠.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한국은 자본과 기술은 충분합니다. 포스코는 재련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이고 LG, 삼성, SK 배터리 3사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30%를 넘기죠.
문제는 아프리카 현지에서 누구와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언어도 다르고 법률 체계도 다르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2010년대 중반 한국 기업 몇 곳이 콩고 광산에 투자했다가 계약 분쟁에 휘말려 손해를 보고 철수한 적도 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네트워크는 강력하지만 채굴한 광물을 배터리로 만들 기술이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전기차 전환에서 독일과 중국에 밀리고 있죠. 그래서 두 나라가 손을 잡은 겁니다.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정부들과 계약을 따내고 외교적 보호막을 쳐주면 한국이 그 안에 들어가 자본을 투자하고 재련시설을 짓는 구조예요. 이탈리아 정부와 세계은행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떠안아야 할 리스크는 크게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냐고요? 이탈리아가 로비토 철도 같은 인프라를 먼저 깔아놓으면 한국 기업들이 철도 연선에 재련 공장을 짓습니다. 광산에서 캐낸 원광을 바로 옆 공장에서 1차 가공해서 순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 운송 비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배터리급 광물은 이탈리아나 폴란드 같은 유럽 국가로 보내져서 최종 가공되고 완성품은 한국 배터리 공장으로 공급됩니다. 콩고의 코발트, 남부 아프리카의 리튬, 모잠비크의 흑연이 주요 타깃이에요. 특히 콩고는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70%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거의 독점했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한국이 그 시장에 본격 진입할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중국 없이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공급망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한국 방산은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K방산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탱크, 전투기, 함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무기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주는 소프트웨어와 체계 통합 기술은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장에서 레이더가 포착한 적기 정보를 지휘부로 전송하고 그걸 다시 미사일 발사대와 연동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거든요. 이탈리아에는 레오나르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럽 최대 방산 기업 중 하나로 레이더, 전자전, 항공 전자 시스템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특히 전투기용 AESA 레이더 기술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하나 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 손잡고 레이더 하드웨어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한국이 만든 안테나와 송수신 모듈에 이탈리아가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레이더는 이탈리아의 M346 훈련기에 탑재됩니다. 346은 유럽과 중동 공군들이 조종사 훈련용으로 많이 쓰는 기종인데 여기에 한국의 가성비 높은 레이더가 들어가면 제3국 수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와일드캣 헬기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이 헬기는 영국제인데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정비할 때마다 영국까지 보내야 했거든요. 이번에 이탈리아와 협력해서 한국 내에 유보수 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품 조달 시간이 몇 달에서 며칠로 단축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국은 차세대 해상 헬기를 공동 개발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에요. 한국의 대량 생산 능력과 이탈리아의 설계 및 통합 기술이 만나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양국 모두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조선소는 세계적인 군함 건조 능력과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 부류 추진 잠수함, AIP 잠수함 설계 기술은 유럽에서 손꼽히죠. 한국의 HD 현대와 하나오션은 대량 생산 능력에서는 세계 최고지만 고도의 정숙성이 요구되는 잠수함 설계 노하우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두 나라가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조선소의 빠른 건조 속도에 이탈리아의 설계 기술이 더해지면 호주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추진 중인 대형 잠수함 입찰에서 승산이 크게 높아집니다. 호주는 지금 AUKUS 동맹을 통해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려 하지만 비용과 시간 문제로 재래식 잠수함도 병행 검토 중이거든요. 한국과 이탈리아가 공동 제안서를 내면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우주 분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 우주청과 한국 우주항공청은 달 탐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어요. 한국은 누리호 발사체와 다누리 달 궤도선으로 우주 진입 경험을 쌓았지만 달 착륙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달 착륙선 기술을 개발 중이에요. 양국이 기술을 합치면 한국의 달 착륙 시기를 최소 5년은 앞당길 수 있습니다. 발사체는 한국이, 착륙선 설계는 이탈리아가 맡고 탐사 장비와 데이터 분석은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죠.
이건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서는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조선, 우주까지 미래 전략 기술 전 분야에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은 거예요. 140년 전 수교 문서에 서명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협력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전기차 산업부터 봅시다. 현대차와 기아가 고효율 전력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전기차 한 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지금보다 20% 이상 늘어납니다. 테슬라와 동급 수준의 주행 성능을 갖추게 되는 거죠. 배터리 산업도 판도가 바뀝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중국을 거치지 않는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면 미국과 유럽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전기차 한 대당 1천만 원씩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훨씬 저렴해지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중소기업들도 숨통이 트입니다. 그동안 삼성과 SK에만 의존하다 보니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시달렸는데 이제 이탈리아 공장이라는 새로운 판로가 생긴 거죠. 매출처를 다변화하면 가격 협상력도 높아집니다. 방산 수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유럽 본토 방산 시장은 진입 장벽이 엄청 높았어요. 자국 기업 보호주의가 강해서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외국산이라는 이유로 배제당했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와 합작하면 유럽산으로 인식됩니다.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같은 나라들에 진출할 문이 열리는 거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변화가 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와 한국 IT 기술이 만나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관광 측면에서도 양국 간 직항편이 늘고 비자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이탈리아 여행이 훨씬 편해지죠. 화장품, 식품 같은 소비재 시장도 확대됩니다. 한국 화장품이 이탈리아 유통망을 타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이탈리아 올리브유와 와인이 한국 마트 선반에 더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반도체의 뇌와 심장을 맞바꾸고 중국을 우회하는 광물 루트를 개척하고 방산 기술을 결합하는 실질적 성과를 냈습니다.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묶인 시대에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국가들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죠. 140년 전 수교는 단순한 외교 관계였지만 지금은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함께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됐습니다. 앞으로 MOU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동맹은 미중 갈등 속에서 중견국이 나아갈 협력의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